몰도바는 푸틴의 마지막 유럽 다리를 차단하기 위해 가혹한 조치를 취했으며 러시아는 더 이상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수년간 푸틴은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남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카드로 사용해왔습니다. 몰도바를 궤도에 유지하고 나토 확장을 저지하는 장애물로 필요할 때 흑해의 균형을 바꾸기 위한 준비된 군사기지로 활용했습니다. 그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계획의 일부는 오데사로 진격하여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육로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었지만 그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는 오데사에 도달하지 못했고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렘린이 이 카드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몰도바는 연속적으로 타격을 가했습니다. 2022년 4월 22일 키시너우는 러시아 고위 사령관 6명을 기피 인물로 선언하고 그들을 나라에서 추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몇 달 동안 진행되어 온 조용한 공격의 마지막 연결고리일 뿐이었다. CIS와의 완전한 단절, 경제 봉쇄, 루마니아와의 융합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움직임을 해독하기 위해 먼저 지도를 통해 짧은 여행을 떠나보자. 몰도바는 유럽 한가운데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로 이 작은 나라의 드네스트르 강 왼쪽에는 30년 넘게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는 유령 지역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500명의 러시아 군인, 2만 톤의 소련 탄약, 그리고 22만 명의 러시아 여권을 소지한 민간인이 있었고 이는 몰도바가 이 다리를 차단하기 전까지 푸틴의 유럽 내 마지막 군사 거점이었습니다. 우선 최근 조치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22일에 발생한 군사적 장애물은 작전상의 타격으로 지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제14군의 잔여 병력이 이곳에 남아 평화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30년 넘게 주둔해 왔습니다. 그러나 페르소나 논그라타 선언으로 지휘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고위 장교 6명은 더 이상 몰도바가 통제하는 영토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키시노우 공항 국제 연결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지리적으로 함정과 같습니다. 서쪽에는 몰도바, 동쪽에는 우크라이나가 있으며 두 국경이 닫혀 있습니다. 이 지휘관들은 길이 200km의 좁은 띠에 갇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일부 러시아어 사용 인구는 몰도바 여권을 취득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분리주의 정권의 대중적 지지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의 이주는 지역의 인구 구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군인들을 철수시킬 수도 증원할 수도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도 없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강대국이 자국 본인을 구출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지 6명의 지휘관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1,500명의 러시아 군인 전체의 물류체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탄약과 장비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미감시 무기고인 코바스나의 2만 톤의 폭발물은 유지되지 않으면서 지역 전체에 점점 더 큰 보안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몰도바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쏘지 않고 러시아 군대의 존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르소나 논그라타는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제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러시아 가스 수송을 중단했을 때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몰도바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관 규정을 적용하고 특혜 무역 지위를 제거했으며 지역을 자체 경제에 의존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치적입니다. 의회는 4월 2일에 CIS 탈퇴를 승인했습니다. 선두는 4월 6일에 그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독립국가연합 회원국 지위는 러시아의 평화유지군 서사에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그 근거가 이제 제거되고 있습니다. 30년 된 5+2 협상 형식도 사망선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러시아가 현상 유지를 동결하는 데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키시노우는 더 이상 이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몰도바의 러시아로부터 거리두기 전략의 또 다른 차원은 루마니아와의 심화된 융합이며 이 융합은 더 이상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산두 대통령은 2026년 1월에 만약 국민투표가 있다면 나는 루마니아와의 통일에 찬성표를 던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테아노 총리는 4월에 부크레슈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프루트강 양쪽의 시민들은 우리가 통일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통일은 점점 더 현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월 조사에서는 44%가 찬성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투표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55%에서 58%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정책은 여전히 유럽연합 통합이 우선입니다. 통일은 대안 시나리오로 논의되고 있으며 실제로 두 나라는 거의 단일 국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에 프루트2 몰도바에서 루마니아의 팔티체니까지의 철도 노선이 17년 만에 재개통되었습니다. 단순한 철도 노선이 아니라 두 나라 간의 물리적 연결의 재구축입니다. 에너지 라인이 통합되고 있습니다. 몰도바의 전기와 가스 수요의 상당 부분이 이제 루마니아에 의해 충족되고 있습니다. 법률위원회들이 유럽연합 조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법률 규정, 표준의 조화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루마니아는 몰도바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에너지 공급자입니다. 통합은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시작되었습니다. 루마니아 측은 신중하지만 지지하고 있습니다. 니쿠 단 대통령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볼로간 총리는 시민으로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에서 통일 지지는 56%입니다. 그리고 몰도바의 44%와 루마니아의 56%를 함께 평가할 때 통일은 더 이상 단순한 향수의 꿈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강경합니다. 라브로프는 통일이 몰도바 국가를 파괴할 것이며 이를 도발과 나토 확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를 막을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마지막 제도적 연결은 시아에서 탈퇴로 끊어졌습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루마니아에 유리하게 변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군사주둔 러시아의 마지막 지뢰 때는 페르소나 논그라타 선언을 통해 약화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는 몰도바를 잃고 있으며 이 손실을 막을 거의 아무런 수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통일 시나리오는 아직 가설적이지만 만약 그것이 발생한다면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방정식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 지전략적 결과를 지금 분석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몰도바가 루마니아와 통합된다면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더 이상 몰도바 영토에 있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토에 주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군사력이 약한 작은 중립국가의 영토에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 군인들은 나토 영토에 있게 되며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러시아는 몰도바를 위협할 수 있지만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를 위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위험 범주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은 단순히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루마니아 뒤에는 31명의 나토 회원국의 집단 방위 약속이 있습니다. 나토의 저조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토는 트란스니스트리아를 미해결 문제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행동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억지력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루마니아의 나토 회원국 지위와 흑해에서의 전략적 위치는 이 방정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루마니아는 이미 나토의 남동쪽 측면의 핵심 국가입니다. 데베셀루의 이지스 어시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미하일 코갈리치아누 공군기지, 그리고 흑해 해군의 존재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중요한 억지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이 군사 인프라가 몰도바의 국경까지 확장되어 러시아의 서부 측 전략적 깊이를 더욱 좁힐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몰도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간에 설립된 3자 협력 형식인 오데사 삼각형은 이 시나리오에서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 나라는 이미 안보, 에너지, 사이버 방어에 대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에 체결된 트리플 사이버 동맹은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공동 방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이 삼각형은 두 나라로 좁혀지지만 힘의 투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있는 1,500명의 러시아 군인은 이 시나리오에서 탄약도, 지원도, 출부도 없이 나토 영토에서 완전히 무력해질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유일한 선택은 외교 협상을 통해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30년간의 동결 분쟁 전략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하며
조지아의 나모세티아와 아파지아와 같은 모든 봉결 분쟁 수단에 대한 선례를 설정합니다. 몰도바가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를 해결하면 포스트 소련 공간에서의 크렘린의 동결 및 통제 전략은 영구적으로 붕괴됩니다. 이 모든 발전이 크렘린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안보위원회 서기 쇼이구의 4월 20일자 발언이 공포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쇼이구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상황을 2014년 이후의 돈바스와 비교했습니다. 그는 몰도바가 봉쇄를 설정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며 사람들의 시민권을 자의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22만 명 이상의 러시아 시민이 살고 있으며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문장을 덧붙였다. 러시아는 필요하다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 수사는 의도적인 선택이며 역사적인 패턴이다. 2014년에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합병하기 전에 러시아 시민의 안전이라는 수사를 사용했습니다. 돈바스에서의 대리 전쟁도 같은 정당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위협받는 러시아인 수사, 그 다음 자원봉사자와 무기 이전, 그 다음 사실상의 점령. 쇼이구는 이제 같은 틀을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봉쇄, 이동 제한, 시민권 박탈과 같은 표현은 의도적으로 도네츠크 패턴을 반복합니다. 크렘린은 이 언어를 우연히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기 고조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 뒤에 충분한 힘이 있을까요? 그게 진짜 질문입니다. 우리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한 푸틴의 선택지를 분석할 때 크렘린의 관점에서 상황은 암울합니다. 군사 개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몰도바가 더 이상 CIS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적 압력은 효과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제도적 도구는 소진되었습니다. 경제적 압력은 제한적입니다. 몰도바의 에너지 의존도가 루마니아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란과 달리 러시아는 몰도바에 사용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싸우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4년과 2026년 사이에는 러시아의 군사 개입 능력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로로 그 지역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사이에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전쟁 중입니다. 2022년 전쟁의 첫 몇 주 동안 러시아는 오데사로 진격하여 트란스니스트리아와의 육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이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데사에 도달하지 못했고 현재 전선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러시아는 남부전선에서 대규모 진격을 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어떤 군사 분석가도 예상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공중으로 증원군을 보내려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어트, 나삼스, 그리고 아이리스-T 시스템은 그러한 작전을 자살히 무너만듭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형 수송기인 일류신 70을 우크라이나 영공을 통해 비행시키는 것은 적추하라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몰도바는 해안선이 없기 때문에 해상 접근은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흑해 함대는 이미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과 넵튠 미사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국군들을 강화할 수도 없습니다. 새로운 군사작전을 시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방정식에서 변하지 않는 요소입니다.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도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패배시키거나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공을 통제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둘 다 불가능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의 분석 헤드라인은 상황을 요약합니다. 쇼이구가 위협했지만 사용 가능한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무력함은 크렘린의 전략적 막다른기를 드러냅니다. 푸틴은 수년간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유럽을 압박하는 도구로, 나토 확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몰도바를 자신의 영향권에 두기 위한 도구로, 흑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카드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카드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군사주도는 압박도구에서 부담으로 변했습니다. 먹일 수도 보강할 수도 지휘할 수도 없는 1,500명의 군인은 더 이상 러시아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쇼이구가 돈바스 수사를 사용하는 것은 크렘린이 이 약점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안 계획도 없다는 신호입니다. 군사 개입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것이 러시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크렘린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안에 탱크와 항공기가 없을 뿐입니다. 하이브리드 위협이 이 도구 상자의 주요 도구입니다. 몰도바의 유럽 연합 과정에 해를 끼치기 위한 허위 정보 캠페인, 가짜뉴스 작전, 산두 정부를 서방의 꼭두각시로 몰아가려는 시도, 몰도바의 인프라, 에너지 그리드, 정부 시스템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트란스니스트리아 내부의 도발, 거짓 깃발 작전, 민족 간 긴장을 부추기거나 러시아 시민에 대한 공격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며칠 동안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정확히 이러한 종류의 도발을 시도했습니다. 티라스폴의 보안부에 대한 공격 주장, 코바스나 탄약고에 대한 드론 공격 주장, 라디오 타워를 목표로 한 사보타주 시나리오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러시아가 오데사로 진격하기 위한 준비로 의도되었지만 군사 진격은 멈췄고 도발은 국제 여론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효과가 없었지만 크렘린은 그 전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몰도바의 모든 움직임이 크렘린이 그 책을 다시 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초점이 나타났습니다. 가가우지아. 몰도바 남부의 이 작은 자치지역은 힐러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며 크렘린이 몰도바를 내부에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가우지아 지도자들은 과거에 모스크바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트란스니스트리아 카드가 약화됨에 따라 크렘린은 가가우지아를 새로운 압박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동결된 갈등 전략의 새로운 버전일 수 있습니다. 한 전선에서 패배할 때 다른 전선을 여는 것입니다. 몰도바 정부가 이를 분석하고 가가우지아의 발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몰도바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몰도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간의 3자 협력 형식인 오데사 삼각형이 혼합 위협에 대한 방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공격에 대한 공동 방어를 구축하고 있는 3종 사이버 동맹은 2026년 2월에 세 나라의 사이버 보안 기관들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2026년 1월에 이아시에서 설립된 3국 상공회의소는 경제 통합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몰도바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경 보안에 대한 조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동부 국경은 우크라이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몰도바의 제도적 회복력을 강화하고 2030년 회방국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 몰도바는 이제 하이브리드 방패를 가지고 있으며 그 방패는 매일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몰도바 외무부의 4월 22일 반응은 차분하지만 단호했다. 지역 내 모든 사람의 권리는 완전히 보호되고 보장됩니다. 상황은 안정적입니다. 이는 치시노우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균형이 몰도바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몰도바가 하고 있는 일은 조용하지만 계산된 것입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동결된 분쟁 중 하나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크렘린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 만에 크림반도를 합병했습니다.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모든 자원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흑해 함대는 피해를 입었고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쇼이구는 2014년의 기억으로 빈 위협의 껍데기를 채우려 하며 도네츠크 지역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인구가 400만 명도 안 되고 군사력이 거의 없는 수준인 국가가 올바른 전략, 올바른 시기, 올바른 동맹국으로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세관 규정, KIS 법령, 전쟁 무기는 아니지만 그 결과는 군사작전만큼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조용히 철수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것인가? 루마니아와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나토의 국경이 드니에스트르 강까지 확장될 것인가? 코바스나에 있는 2만 톤의 탄약은 누구의 통제하에 남게 될까요? 이것은 러시아의 전체 동결 및 통제 전략의 미래를 결정할 과정입니다. 그리고 몰도바가 이 모델을 제거하면 도미노 효과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우리의 분석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의 끝에 도달했지만 저희의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PPR 글로벌의 심층 보고서를 장거리 운전이나 일상적인 휴식 시간에 팟캐스트로 쉽게 들으시려면 저희 스포티파이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우리의 스포티파이 계정을 팔로우하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마세요.